네, 시험 보느라고 뭐 고생들 많죠. 다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어? 오 마이 갓. 시험 뭐 기본 실력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까지 뭐 유럽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유럽의 전시 산업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상담하는 요령, 또 왜 전시 산업이 중요한지 그런 걸 이제 위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무역 실무 같은 걸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나온 노래가 뭐였죠? 응?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란 노래죠. 합창. 왜 내가 그 노래를 예술의 전당 가봤어요? 우리 본부장. 예술의 전당 몇 번 가봤어요? 오 마이 갓. 가봐야지.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뭘 하고 사느냐, 선진국 사람들이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은 뭐 게임만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역시 유럽 사람들은 예체능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음악, 미술, 체육은 이제 그 축구 많이 하고, 나이 들면 골프 치고, 겨울에는 뭐 하죠? 스키 타러, 이제 알프스나 이런 데가 스키 타러 가고. 물론 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다 못하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날 그 바이어들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름에는 또 어떻게 해요? 여름에는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휴가입니다. 사람들은 여름에 일 안 해요. 6월 보통 유럽의 학교들은 6월 초면은 다 학교가 끝나요. 5월 중순에 끝나는 데도 있고, 그러고 나서 8월 중순까지 한 두 달 이상 이제 여름 방학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방학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유럽에 돈 좀 있는 사람, 돈 별로 많이 없는 사람도 휴가를 어디로 가느냐? 지중해 아니면 대서양 그 까나리아 군도라든지, 그런 데로 또 멀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갔다가, 그러니까 여름에는 여러분들이 7월 뭐 중순에 바이어한테 연락하면 바이어가 연락이 없지. 휴가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족들을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좀 이따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비즈니스 플랜을 할 때 여름 방학, 여름 휴가철이나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12월 중순 되면 그 사람들 일 안 해요. 전부. 그러니까 오늘 얘기할 미국의 CES가 1월 초에 열리는 게 바로 가장 첫 해외 전시회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바이어들을 만났을 때 뭐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계속 뭐 장사 얘기만 할 수도 없고, 뭐 축구 얘기 좋아요. 그리고 음악, 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베토벤, 모차르트, 뭐 수많은 음악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멘델스존, 뭐 핸델,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전혀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 안 되지. 여러분들도 좀 예술의 전당도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돈 있으면, 예술의 전당 비싸니까. 그리고 유럽에 출장 가면 여러분들 의도적으로라도 첫 시간에 얘기했던 유럽의 공연장이라든지 또 음악 콘서트홀이라든지 또 미술관, 오늘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런 데 좀 가가지고 여러분들 견문을 넓혀서 바이어들 만났을 때 뭐 대화가 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바이어가 뭐에 관심 있는지를 본다 이거죠. 이 사람이 음악에 관심이 많은지, 미술에 관심이 많은지, 뭐 체육에 관심이 많은지 봐가지고 한국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안내도 해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친밀감을 우리가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전시장으로 가십시다. 왜 전시장을 가지고 유럽 문화 실무를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유럽의 거의 모든 이런 비즈니스는 전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유럽에 가서 이 동남아나 이런 데는 무역 사절단 우리나라 사람 가잖아요. 가면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모여서 이제 이렇게 상담하고 하거든. 한국 사람 오면 거기 바이어들이 뭐
1시간 간격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하고 하는데 유럽은 그런 게 없다 이거지. 왜? 아니 네가 좀 아쉬우면 네가 오지 왜 내가 가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유럽이란 나라가 파리나 런던을 제외하고는 바이어들이 한 도시에 이렇게 모여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막 흩어져 있어. 독일 같은 데는 더구나 지방 분권이어 가지고 바이어들이 뭐 저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기차 타고 하루 종일 와가지고 무슨 1시간 상담을 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찾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이어를 찾아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전시회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상담을 하고 거기서 주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역회사에 근무를 나중에 가서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해외 전시회를 갈 수밖에 없고 또 국내에서 하는 이 전시회에도 가서 출품을 해가지고 거기서 바이어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오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전시에 대해서 전시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 여기 지금 사진이 뭐죠? 어디예요? 스위스 마터호른이거든요. 근데 교수가 이태리 쪽에서 마터호른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 구경을 하고 있어. 저쪽에 마터호른이 보여. 저게 뭐냐 그랬더니 체르비노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마터호른인데 왜 자꾸 체르비노냐 그랬더니 말이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백두산이라고 하지만 중국 사람 뭐라고 그래요? 장백산이라고 하잖아요. 유럽이란 데가 그렇다. 하나의 산 하나 있는 것도 이름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전시 산업 그러면 뭐 엑시비션 인더스트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든지 그 공급 서플라이어와 고객이 있죠. 뭐든지 다 그래요. 예. 근데 전시 산업도 그걸 공급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바로 그게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시장 우리 지금 코엑스도 있고 킨텍스 있잖아요. 그게 전시장이고 장소가 물리적인 장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러한 전시회를 오거나이즈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이제 전시 주최자고 그 다음에 그 전시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뭐 이 부스를 만드는데 수많은 여러분들 코엑스 같은 데 가보면 막 엄청난 사람들과 엄청난 그 물자들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잖아요. 그걸 누가 가져오겠어요? 그 전시 지원 서비스 컨트랙터들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전시나 이런 거에 관련된 분야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전시장 자체에서 가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시 주최자 회사에 가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장치를 하는 뭐 장치 업체라든지 뭐 그 다음에 통역 뭐 이런 거 한다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일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고객 아니겠습니까? 전시회를 하면은 부스를 가지고 기업들이 참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오거나이저 회사가 전체를 마당을 이렇게 멍석을 깔아 놓으면 거기에 뭘 출품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 두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사람들과 기업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아예 전시회랑 있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이 참관객도 무지 중요해요. 여러분들 전시장에 가보면 별 사람 다 있거든. 바이어도 있고 물건 출품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신문 기자도 있고 뭐 나같이 교수가 가가지고 기웃기웃 하는 사람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무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온 목적이 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참관객들이 썰렁하니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러면은 참가업체도 없는 거고 그럼 이 전시회는 속된 말로 망하게 되는 거죠. 전시회라는 게 연간 전 세계에서 전시회가 한 3만 개 정도 전시회가 열린대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잘 되다가 안 되는 전시회도 많아요. 이게 이제 그 오거나이저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세상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우리나라 전시 산업이라고 하면 전시 산업 발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 전시 산업을 지원하기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우리나라는 전시 산업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전시 최초의 근대적인 현대적인 전시장이 생긴 게 1980년대 초입니다. 지금 거기 코엑스의 가건물로 해가지고 코트라가 그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미 80년대 초에 전 세계에는 큰 승용견 전시장이 많이 있었어.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전시장이 한 개도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서 전시 산업이 한 뭐 4, 50년 정도 뒤처졌다라고 더 길게 하면은 뭐 거의 100년 이상 우리가 뒤처져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런 이제 발전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뭐 사업자나 또는 이런 이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그런 이제 그 정의를 이렇게 해놓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아까 그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전시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 오거나이즈 하는 사람은 우리 건물을 지을 때 그 설계하는 설계자예요. 설계자, 아키텍처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땅을 파고 뭐 건물 지으려면 뭐 지붕을 올리고 뭐 기와를 올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부 전시 서비스 사업자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전시 서비스 사업자는 여러분들이 4년간 공부한 무역학의 거의 총망라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우선 보면 거기에 들어갈 그 물품과 엄청난 그 전시품을 운송을 해와야 되잖아요. 이게 뭐 다른 일반적인 전시품도 상품도 딱 제 시간에 델리버리가 돼야 되지만 전시회 같은 경우는 언제 시작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걸 거꾸로 계산해 가지고 언제 한국에서 붙여 가지고 거기 도착할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전시품이 나갈 때 그 선적서나 이건 똑같아요. 일반적인 상품 그거하고 통관이 또 전시품 통관은 약간 좀 특수하죠. 왜냐하면 전시에 가지고 가는 것은 뒤에서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가지고 다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그냥 팔아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서류들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 그건 특수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인력 공급업체 아까 얘기했듯이 안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아니면 통역. 여러분들이 지탭 할 때 해외 전시에 지원을 나간다 그러면 거기 기업 부스에서 이제 통역도 해주고 뭐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걸 회사의 사람들이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사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용역 업체라고도 하고 인력 공급 업체라고 하죠. 렌탈 업체 이건 뭐예요? 전시장에 책상도 있고 여러분들 보면 의자도 있죠. 근데 그걸 전부 사람들이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 그래서 전시장에 소속된 아니면 전시장이 지정한 업체들은 그 퍼니처나 이런 것만 빌려주는 그런 회사들도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뭐 갖다 줘 그러면 바로 그냥 갖다 주게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ICT 서비스 이거 정보통신 업체들은 뭐 현대적인 전시장에 당연히 있어야 되죠. 뭐 와이파이나 이런 게 막 시설이 돼야 되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시설 지원 업체 급배수 뭐 물이 온다든지 전시장 안에서 그 뭐 물에 관련된 거 하려면 이제 수도가 그 안에 들어와야 되고 만약에 가스다 그럼 가스가 들어와야 되고 뭐 스팀이면 스팀이 들어와야 되고 뭐 이런 식 그걸 전부 전시장 이 바닥에 들어가 보면 그게 아래에 다 깔려 있어요. 그 파이프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이거 나 필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게 돼 있는 거죠. 광고도 굉장히 중요하죠. 광고도 뭐 그 카탈로그에다 광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시장에 가보면 막 벽에 광고 막 붙여놨죠. 지붕에도 막 울타리에도 있고 그거 다 돈 주고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요식업체 그렇죠. 전시에 뭐 한 일주일 뭐 5일 하면은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배고프잖아요. 그 전시장에는 이 먹는 거 장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런 것들이 서비스 사업자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시장을 뭐 엑시비션 센터, 뭐 페어그라운드, 엑스포 센터, 메세 여러 가지 얘기로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근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서 메세만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네, 독일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마치 영어처럼 그렇게 지금 쓰고 있죠. 뭐 수업 메세 막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전시장 명칭은 다 똑같은 얘기다. 단어는 틀려도.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합시다. 전시 산업에는 이렇게 주최자, 그다음에 전시장 운영자, 서비스 사업자 이렇게 하는데, 전시 주최자는 전시회를 최초 오거나이즈 하는 기획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직접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뭐 조달 박람회를 한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어느 입찰을 해가지고 누가 할래 그러면 내가 할게요 해가지고 돈을 주면서 그 전시회를 한다든지, 해외에 보통 그 대통령 이번에도 미국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코트라에서 그 큰 전시장 하나 빌려가지고 한국 회사들 뭐 200개, 300개 회사들 와서 거기서 전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전시의 발주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시 산업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종합적인로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종합 예술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계의 전시장 한번 보죠. 전체 세계 전시장 중에서 그 유럽, 뭐 아시아 태평양, 북미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단일 전시장 순위 그 오른쪽에 보세요. 독일의 도이체 메스의 하노바 전시장이 세계 1등입니다. 1등. 근데 또 어떤 통계 보니까 또 중국 뭐 센젠 월드가 1등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중국은 한 20년 전까지는 전시장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는 뭐가 없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잖아요. 집회하면 안 돼. 딱 정해진 자리지. 그러니까 전시장이 필요가 없지. 회의장도 없었어요. 전부 다. 뭐 근데 교수가 러시아 가 보니까 거기는 호텔에서 뭐 회의할 때도 전부 서서, 회의가 아니라 뭐 파티하면 서서요. 서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 이제 그런 식인데, 중국이 이제 체제가 전환되면서 전시장을 어마어마하게 지은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각 지역에 지금 전시장이 있어가지고 전체 지금 전시 면적 중에서는 중국이 탈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1등입니다. 1등. 네, 어마어마하죠. 1000만 스퀘어미터를 전시회로 했는데, 전시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까지 거의 문 닫고 있었어요. 이 많은 전시장들이 중국에 참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전시산업 파급 효과 이거야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고, 전시산업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마이스 산업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이런 뭐 마이스 산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전시장에서 어떤 무역 정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의도 하고,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할 때 전시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 이제 전시장이 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제 그 전시회 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회의라든지 이런 국제회의 이런 걸 다 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중요한 여기 지금 상해에 있는 국립 전시 컨벤션 센터예요. 뭐 네이클로바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상하이 여러분도 가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상하이의 그 이쪽 왼편에 상해 도시가 있으면 왼편에 홍차오 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홍차오. 남쪽이 포동 지구고 서쪽이 이제 그 홍차오 지구인데, 홍차오 지구에 이 전시장이 있어요. 가장 중국에서 큰 전시장 중에 하나죠. 뭐 가장 큰 건 아니고 큰 전시장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면 비행장 여기 있어요. 비행장이 있고 철도 있고 고속도로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시장에 크면은 한꺼번에 뭐 몇만 명씩 사람들이 막 오고 뭐 몇십만 명이 오잖아요. 그래서 교통망이 되지 않으면 이건 되지 않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 독일 같은 데는 전부 다 독일이나 유럽 전시장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교통망이 완벽하게 갖춰진 때 이제 전시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킨텍스 보면 어때요? 고양시 일산에 있죠. 비행장은 저쪽에 있고, 고속도로는 아예 뭐 맨날 자유로 막 해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고, 지하철은 뭐 시내 들어오는데 한참 걸려버려요.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 전시장은 그런 어떤 일반적인 유럽의 전시장에 비한다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시 산업은 이런 경제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다. 옆에 그게 뭐냐, 아바나 국제박람회 한국관 그 모습이에요. 지금 쿠바하고 우리가 수교가 안 돼 있죠.
코트라는 들어가 있어요. 아바나 무역관이 있거든요. 생긴 지 오래됐는데 그 사람들도 한국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에 와보려고 한 사람도 많고 쿠바에 한국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국내 전시장 한번 보십시다. 전시장이란 건 뭐냐? 컨벤션 센터 뭐 이런 거 한다. 그거 넘어가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전시장이 한 20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2025년까지 한 50만 평방미터까지 늘어난다건데 전시장이 전에는 뭐 제일 먼저 생긴 게 코엑스, 부산 백스코, 그다음에 킨텍스, 대구 엑스코, 김대중 컨벤션 센터 이런 식으로 큰 도시에 만들어졌고 지금은 수원이나 이런데 뭐 청주 이런 여러 군데 또 작은 전시장들이 많이 이미 돼 있거나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일반적인 뭐 전공자들도 가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전시장이라는 것이 전시장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또 그 전시회를 오거나이즈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무역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이 전시 컨벤션 센터의 직원으로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시장의 구비 여건 요것만 좀 보죠. 전시장은 여러분들 전시장에 가보면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여기 보면 킨텍스 제1전시장 층고가 15m라고 했잖아요. 아파트 한 층이 몇 m입니까? 아파트 한 층이 몇 m쯤 돼요? 한 층이. 예. 아파트 여기 높이가 이 천장까지 높이가 2.4m예요. 자기 집에 거실에 이게 2.4는 2.5m, 높은 데 2.5m.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 있고 그다음에 위층으로 올라가 한 3m 정도 돼요. 3m. 그 3m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약 3m라고 보면 전시장 천장이 15m니까 한 5층 아파트 정도의 엄청난 이게 지금 높이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전시장에는 이렇게 포크레인도 들어오고 막 10m짜리 무슨 뭐 높은 막 이런 기계나 이런 게 들어와야 돼. 그래서 천장이 높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중이 스퀘어 미터당 5톤이다 그랬는데 바닥이 이게 두꺼운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심지어 뭐 탱크 막 장갑차도 와서 전시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이 하중이 그렇게 안 되면 그러니 전시장이란 건 특수하게 그렇게 지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장은 보면 위에 천장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막 온갖 막 전선도 지나가고 뭐 그냥 복잡하게 막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천장에다가 대롱대롱 뭐 매달아 가지고 무슨 전시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 아니면 뭐 빙글빙글 돌게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전시장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 뭐 통신망이가 뭐 당연히 그런 있는 거고요. 예. 동선 얘기가 전시장은 한 일방통행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가면 어떻게 돼 있죠? 가다가 쭉 들어가서 그냥 되돌아오는 건 없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일방통행으로 전체가 돼 있는데 전시장도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시장에 가서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왜냐하면 차들이 많이 사람들이 오거나 하는데 전시장에서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차량이 이 전시장 안에 차가 막 들어가요. 이게 그 장치 공사할 때는 그때도 굉장히 안전사고에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동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유럽의 전시장 한번 가봅시다. 유럽의 전시장 보면 영국의 버밍엄 앤니스라고 내셔널 엑스비션 센터라고 그래요. 근데 영국 그 버밍엄이 런던 저 북쪽 우리나라 같으면 뭐 런던이 부산이라고 하면 서울 정도 거기가 버밍엄인데 버밍엄에 있는 전시장. 그 다음에 독일에는 도이체 메세 이게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전시장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노버에 있는 전시장 세계 최대 전시장 프랑크푸르트. 노르빌 밴드 노르가 이게 노스예요. 불어로 노스. 그다음에 노르빌 밴드는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겠지만 이건 샤를 드골 공항 옆에 있어요. 굉장히 큰 전시장이죠. 그리고 밀라노에 피에라 밀라노, 바르셀로나 나중에 여러분들 바르셀로나 아직 못 가봤죠? 바르셀로나도 엄청난 관광 도시 아닙니까? 스페인의 그 어마어마한
전시장 그 관광 시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모바일 전시회를 여기서 하잖아요. MWC. 그리고 모스크바 전쟁하느라고 아무 전시회 아무 못 할 텐데 크로커스 엑스포라는 큰 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럽은 각 나라의 전시장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역시 독일이 가장 전시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하노바 전시장 세계 최대, 프랑크푸르트, 디셀 전체 도시에 다 전시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노바 전시장 한번 가보죠. 이게 이제 항공사진으로 구글에서 본 건데 홀이 우리 킨텍스에 두 개밖에 없거든요. 홀이 27개. 물론 작은 홀도 있지만 이 건물이 27개가 어마어마.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여기가 이제 하노바시거든요. 하노바에서 이리가 뭐였어요? 볼스부르크. 여러분들 축구 알죠? 볼스부르크. 여기서 한 50km 가면 그거 있는데 그거 이제 하노바인데 하노바에 좀 떨어져 있는 거야 이 전시장이. 우리 같으면 일산에 전시장이 고양시에 전시장이 있습니다 했는데 실제 전시장은 엉뚱한 저 삼성이 뭐 저 북쪽에 있다 이거지. 옆에 있거나. 왜 그러냐? 하노바라고 하지만 실제는 라젠이라는 도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라젠이라는 도시에는 전시장밖에 없어. 전시장밖에. 그리고 기차역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체나 뭐 떼제베 그러죠. 프랑스 떼제 우리나라 지금 들어와 있는 떼제베고 이체는 지난 시간에 봤죠. 그 경쟁해가지고 독일은 손 내려버렸다고. 근데 그 고속열차 정거장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한 수원 정도에 원래는 평소에는 안 쓰는데 아예 거기에 그냥 기차가 쓸 정도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차역에서 내려 전시장에 들어가는데 하도 넓으니까 이런 버스가 다녀요. 셔틀 버스가. 그거 타고 다녀야 돼. 교수도 이 안에서 한번 뭐 걸어서 한번 다녀봤는데 죽을 지경이더만. 하도 다리 아파가지고. 도저히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전시장이고 주차 면적 얼마? 5만 대. 여기 비어 있는 거 다 주차하는데 전부 다 이게 전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킨텍스 전시장이 차가 3,000대인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최대.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전시장에 글쎄 전시 한 5,000대 한 10,000대 하려나? 여기는 한 전시장이 주차가 5만 대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시장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비행장은 뭐 당연히 있는 거고 그 전시장의 사면으로 전부 고속도로가 이렇게 전부 독일의 그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장이 그 인프라나 그런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사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시장 가에 전부 그 도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근데 교수도 여기서 이제 전시회를 무려 4년 동안 전시회를 여기서 했어요. 하는 이제 한국관 만들고 했는데 거의 한 번도 차를 가지고 차가 막힌 적이 없어. 대단한 일이죠. 이게 독일 사람들의 그 엔지니어링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엄청난 첨단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시회 이거 하고 이제 내가 뭐 그 전시회 담당자를 혼내준 적 한 번 있는데 그때 이제 지금 그 CES 같은 전시회가 그 세빗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없어요 세빗이. 근데 그 전시회 할 때 하고 나서 이제 그 전시회 담당자가 우리 한국관 이제 주관하는 우리 코트라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왔냐 그랬더니 고객 그 소리를 뭐 커스터머 보이스를 들으러 왔대. 그래서 내가 뭐 다 좋은데 밥 좀 제대로 해라. 무슨 소리냐면 여기도 이제 일종의 주립 이제 전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시장 안에 독일 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전시 참가 업체의 거의 절반이 아시아에서 왔다. 한국, 일본, 중국에 왔는데 그리고 밥은 맛없는 거 되겠냐? 좀 스시도 좀 하고 뭐 해라 했더니 정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스시 바가 있더라니까. 예, 그 정도로 이제 전시장 운영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전시장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전시장 가면 저기까지 다 있어. 기도실이 다 있어요. 이슬람 기도실, 모스크 기도실이 있어요. 그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 위해서. 뭐 불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그 후르크하펜 에어포트가 그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거기에서 아마 독일의 세계 최대의 국제공항 아닙니까? 거기서 독일 최대의 국제공항인데 거기서 이제 얼마 안 떨어져 있어. 고속도로로 쭉 뭐 왕복 뭐 거의 8차선으로 쫙 오고 거기에 이제 중앙역이라고 있는데 유럽에는 중앙 센트럴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서울역을 다 중앙역이라는 저기 안산에 가면 중앙역이 있죠. 이름이 안산 중앙역인데 그런 식으로 프랑크푸르트의 중앙역 바로 옆에 전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누구나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르죠. 지금 저 하노버 전시장 2층이 없는데 여기는 2층으로 돼가지고 여기서도 많이 이제 전시장이 열리고 있죠. 네. 보면은 뭐 기차, 전철, 뭐 중앙역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교통망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런던 한번 가봅시다. 런던에 보면 이제 그 우리 같으면 부산, 대구에 런던이 있고 그 위로 쭉 들어가서 가운데 우리 뭐 배 정도의 이제 뭐 명치 정도의 버밍엄이 있는데 버밍엄에 이제 NEC 전시장도 있지만 런던에도 크고 작은 전시장 되게 많아요. 지금 빨간 걸로 표시한 게 다 전시장이거든요. 이제 크지 않지만 근데 그 세계 첫 번째 전시장이 영국의 크리스탈 팰리스예요. 지금 어젠가 축구해가지고 뭐 울버햄튼이 이겼다며 크리스탈 팰리스 뭐 팀 이름도 있는데 이게 크리스탈 팰리스가 원래는 런던 시내에 있는 그 마켓 이름이 건물 이름이라고 거기에. 근데 이제 거기서 전시회를 세계 엑스포를 처음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런던 시내에들은 전시장이 포진하고 있다는 얘기고 NEC도 보면 이제 그렇게 도로 뭐 기차 이게 다 이게 한꺼번에 이런 교통망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국립전시센터, 홍차오 이런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전시 공간 기획으로 가십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시회를 하려면 이 전시장에 이 전시 참가 업체들이 여기 이제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배치를 할 거 아닙니까? 이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게 전시 공간 기획.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올 때 사고가 안 나고 뭐 뒤엉키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이게 기업들을 배치하고 어떻게 화장실은 어디다 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질 거 아닙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그 하노바 전시장이 27개 홀이 있는데 여기 우리 킨텍스 뭐 홀 2개 있어도 복잡하다고 그게 굉장히 하면은. 근데 27홀에 49만 스퀘어미터에 하면은 어마어마한 면적인데 거기에 어떻게 그걸 다 설계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교수가 함부르크에 근무할 때 1년 내내 했어요. 1년 내내 전시 하나를 거의 1년 내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전체 전시장을 운영하는 그 회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 그 독일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꽉 차게 전시장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미국에 오늘 배우겠지만은 미국의 그 CES 전시장도 그 복잡한 라스베가스의 전시장을 기획하는 게 바로 그게 전시 공간 기획 기술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전시 안에를 공간 구조를 하고 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그 기획 전시 주최자가 하는 것은 전시 공간 기획이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전시장이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부스 배치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업체를 갖다가 앉힐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전시회 할 때는 이런 큰 회사들은 한 5년치 미리 예약해놔. 삼성전자가 뭐 어디 한다 그러면 그냥 5년치, 5년 뭐 6년치 예약을 해놓는다고.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다른 회사가 나도 좀 하게 해줘 해봐야 안 되지. 왜냐 이미 다 차버렸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큰 회사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작은 회사들한테 이렇게 주고 또 국가간 해가지고 한국 국가간에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걸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멋있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3D로 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건 교수가 직접
2014년에 했던 그 전시회의 그 3D 그 전시장 모습입니다. 이런 거 하나 하려면 이것만 해도 돈이 많이 들지. 이게 이제 웹 디자이너가 이런 거 요즘 우리나라에서 다 이렇게 해요. 전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아 지금 어디에 뭐 있는지 다 이렇게 뭐 항공 사진을 보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게 있는 엄청난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시 부스 형태 지금 전시장 보면 여러분들 전시장 가보면 뭐 사각으로 된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아니면 하나만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전시 부스 형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립 부스인데 그 조립 부스라는 건 뭐냐면 그 원자재를 갖다가 쓰고 또 다시 뭐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독립 부스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부스를 만든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한번 만들었다가 다 부셔버리고 다음에 또 하고 새로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뭐 있는 그 갖다 도로 뭐 쓰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한화 이런 거는 새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 재료만 가지고 여러 개를 똑같이 어쩐지 좀 싸게 보이죠. 네. 부스 형태 해가지고 이 조립 부스는 지금 보면 여기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3,000 이게 센티미터예요. 3m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전시 부스 하나는 기본 부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3x3으로 이렇게 돼요. 3x3, 3m 곱하기 3m. 그런데 그럼 미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도 같이 3m, 3m예요. 그런데 미국은 매트릭스를 쓰는 게 아니고 피트를 쓴다, 인치를 쓴다고. 그러니까는 약간 달라 규격이. 정확히 3m는 아니고 뭐 9점 얼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곱하기 뭐 10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3 곱하기 3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높이를 이제 이게 이 뒤에 이 판넬 높이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름이 달라져. 뭐 그런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앞에 보면 앞에다가 이제 사이니지라고 그러죠. 회사 이름을 쓰고 거기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이 저 위쪽에 있는 거 보면 이 철제 기둥이 박혀져 있잖아요. 저것을 한 번 쓰는 게 아니고 저게 그래서 조립 부스라고 하는 게 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홈이 나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이 판넬을 계속 거기다가 또 쓰고 붙이고 쓰고 또 버리고 또 쓰고 재사용 리사이클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그 조립 부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취업 박람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가격이 굉장히 싼 거예요. 자꾸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돈이 있는 회사들은 이제 새로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가장 또 돈이 적게 드는 게 이동식 부스의 팝업 부스 이런 것도 실제 가보면 있어요. 이렇게 돌돌돌돌 뭐 그 여행 가방에 끌고 와가지고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거기 자기 부스에다가 딱 갖다 쫙 펴면 펴지게 돼 있어. 이런 거 돈이 하나도 안 들죠. 유럽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정치비가 비싸니까 그렇다 이거죠. 전시 부스 뭐 1면 개방, 선형 부스, 2면 개방, 3면 개방, 뭐 8m 부스는 이 높이를 좀 올린 거예요. 이게 뒤에가 백오를 좀 위로 올린 거. 4면 개방을 아일랜드 부스라고 한다. 이건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혹시 그 해외 마케팅 담당을 하게 되면 이런 용어들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예, 이건 그냥 그대로 그냥 쓰는 거니까. 그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한 그런 겁니다. 8m 부스 나오죠. 그 다음에 재료를 이제 뭘로 할 거냐? 재료를 목공 부스 이거 했는데 나무로 째서 만든 거예요. 근데 웬만한 나라에서는 나무로 못 만듭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고급 전시에서는 좀 하고 있어요. 고급으로 하면은 트러스 부스는 이 철제로 이게 하는 거 트러스 부스라고 하고 알루미늄 맥시마는 이 기둥이 그 옥타늄 그게 아니고 싼 게 아니고 좀 고급스럽게 한 거고 블럭 부스는 요즘 우리나라에 이거 이제 그 아크릴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네. 이런 재료들이 오히려 한국 회사 시공사들이 더 좋은 재료를 많이 가지고 쓴 편입니다. 고려사항 이건 뭐 여러분 읽어보면 되고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전시회를 삼성전자가 전시회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삼성이 여기다가 전시 부스를 만든다고 한번 해봐요. 독립 부스를. 그러면
막 2층으로도 만들고 그래. 2층에 상담하고 아래층에 전시하고 심지어 뭐 공연도 막 하고 그래요. 거기 현장에서 전에 보니까 그 한오바 전시장에 그 정보통신 박람회 때문에 LG전자는 아예 요즘 그거 있죠. 그 전자 기타 가지고 춤추면서 막 이거 하는 거 여러분 알아요? 전자 기타, 전자 올겐, 전자 바이올린 막 켜면서 노래하는 사람도 있어. 그 호주 뭐 공연날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아예 거기서 공연을 해. 그러니 얼마나 이게 크겠어요 이게. 거기다 무대까지 만들어 놨으니.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해외 전시 담당자라고 담당 팀이 있는데 그 담당 팀이라면 거기 누군가 이걸 삼성전자가 이걸 직접 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업체한테 불러가지고 이 시공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있는 회사한테 그걸 맡길 수 있고 아니면 한국 회사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 회사가 미국에 있는 파트너 회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설계도를 주면서 삼성전자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설계해서 여기다가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늦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잘못하면 삼성전자 이모는 그냥 집에 가야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장치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거 여러분들이 꼭 이거 하나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전시회 오프닝 하는 날에 맞춰서 내가 언제 이 업체를 수배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실력 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이걸 업체 맡기고 언제 발주를 할 거냐, 또 언제까 그걸 맞춰라,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이걸 머릿속에 이게 전시 담당자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사고가 안 나죠. 만약 이게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죠. 특히나 한국관 같은 경우는 막 30개, 40개 업체, 뭐 심지어 교수가 했던 건 120개 업체가 막 나가고 그러는데 만약에 장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 정말 곤란해지는 거죠. 그럴 때는 막 거의 뭐 재난 상태, 디자스터가 된 상태가 되는 거죠. 전시 지원 서비스 아까 얘기했어요. 뭐 용역, 디자인 뭐 이런 거 시공하고 경비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디자인 업체. 그리고 이제 전시의 스텝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시장에 여기에 이제 보면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시연하는 뭐 사람들 알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알바가 하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뭐 경비도 있고 그래. 근데 이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어떻게 고용을 하면 고용 계약서 써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사관리, 노무관리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외 전시회로 갑시다. 해외 전시회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서플라이어 측면의 얘기를 지금 했죠. 전시회를 공급하는, 오거나이즈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주로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해외 전시회 고객 얘기를 하죠. 우리 한국 회사가 독일에 가서 영국에 가서 전시회에 참가한다 그러면은 고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이제 어떻게 전시회에 가서 할 거냐 하는 것을 좀 보자 이거죠. 전시회 용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유명한 전시회 몇 개 뒤에서 좀 볼 거예요. 용어 넘어가고 전시회는 전문 전시회, 종합 전시회 뭐 이렇게 나눠진다. 후진국, 개도국으로 갈수록 종합 전시회를 해요. 선진국에서는 전문 전시회를 합니다. 품목별로. 우리나라도 대부분 전문 전시회예요. 뭐 전시회 이건 넘어가고 전시의 장점, 단점. 여기 지금 나온 거 있죠. 여러분들 선배들이 2019년에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 가서 뭐 했다는 거. 이거 교수가 어디 저 네이버에서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언제 전시회 갑니까? 지탭에서? 여러분들 가서 열심히 그 아래도 여러분 선배들이 여기서 지금 열심히 상담 도와주고 있는 거죠. 지원제도라는 건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정부가 우리 중소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전시하려면 돈 얼마 드는지 알아요? 보통 4천 5천만 원 듭니다. 왜냐하면 미리 전시 샘플 준비해야지 뭐 거기 전시 부스 뭐 만들어야지 뭐 땅 거기 임대해야지 뭐 임차해야지 그 다음에 뭐 거기 비행기값 해야지 뭐 숙박해야지 하면은 보통 한 4천만 5천만 되니까 이 3바에 3 하나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GEP.5RKR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 플랫폼이 있어요. 이건 코트라가 운영하는 플랫폼입니다. 코트라는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국가의 전시 산업을 총괄하는 시행 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정부가 여러 기관에서 돈을 막 예산을 주면은 코트라가 전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전시에 돈이 쓸 거냐 하는 거죠.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데도 넘겨주는 것만도 있고, 이 전시 플랫폼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코트라 직원들이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시켜 가지고 어디서 지금 뭐가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시간이 다 됐네. 1분만 더 하고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는 개별 전시회로 한번 가보자 이거죠. 가장 유명한 미국의 라스베가스, 여러분들 내년 1월에 갈 사람 있어요? 다녀온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선배 중에 저 간 사람 있어. CES 갔다 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 1월까지 사업이 진행되면 한번 미리 준비. 지금 벌써 모집 곧 할 거예요. 이제 이 라스베가스 이 CES는 하도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5월 달인가 업체 모집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내년에 혹시 계획 있으면 미리 해가지고 한번 미국에 가보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전 세계에는 이 전자제품 박람회 3대 전시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스베가스 CES 1월 달에 있어요. 내년 1월 9일이네.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2월 달, 2월 3월에 보통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금년에 2월 있었고 내년 건 자료를 못 구했어 교수가. 그 다음에 이파 전시회 여름에 있어요. 독일 베를린. 옛날에는 하노바 그 정보통신 박람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고 그건 없어졌고 지금은 베를린에 이제 이파 전시회라고 하는 이 3대 전시회가 전자제품 전시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CES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 좀 합시다. 좀 쉬었다 해요.